혹시 자녀분 중에 혹시 오늘 수능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 때문에 지금 마음이 울적해서 그러신 건 아니시죠? 힘내시고 다시 한 번 더 부동산 공법 그 강의를 맡고 있는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얼굴 뺐던 분도 있고요.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네요. 그 올해 공인중개사 공부 처음 하시는 분, 작년에 저랑 얼굴 보셨던 분 말고 대다수 다 처음 공부해 보시나요?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처음 하시는 것 같고 안 끄덕이신 분들은 좀 해보신 분들이죠. 그 공인중개사 시험이 오늘이 마침 또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 날이죠. 그 뭐 우리 학생들 1년 동안 또 열심히 3년간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이제 그 우리 애들 입장에서는 또 인생이 결정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냐 마느냐 이런 게 결정되는 시기인데 참 이 시험이란 게 좀 그래요. 공인중개사 시험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못지않게 말 그대로 하루 만에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결정나는 시험이다 보니까 조금 11월 달부터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10월 달에 시험 치시고 나면 항상 결과가 좀 좋아요. 근데 나중에 그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빨리 오신 분들에 비해서 나중에 1월 달이나 3월 달에 오신 분들은 10월 달에 오신 분들은 이제 교수님들하고 한 2개월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앞에서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이제 1월 달이나 되면 이제 고개를 약간 좀 끄덕끄덕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오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앞에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지? 이렇게 이 의심의 눈초리를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앞서서 나가시는 거니까 개강 때 잘 오셨고요. 이 학원에 오시는 교수님들이 다들 전국적으로 좀 많이 소문이 난 교수님들이니까 이 학원을 잘 선택하셨고 저는 그 대구에서 멀지 않은 울산에서 왔습니다. 울산에서 왔을 거예요. 울산에서 저도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우리 공인중개사 그 시험 과목 중에서 부동산 공법이란 과목을 이렇게 맡고 있는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그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 인원이 보면 재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접수 인원은 보면 한 전국적으로 약 30만 명 정도가 치르는 시험이에요. 작년이 제일 역대 최고로 많은 분들이 시험을 치셨고 작년이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죠. 얼마 안 됐습니다. 20일밖에 안 됐어요. 20일 전에 쳤던 시험하고 작년 시험하고 좀 비교해 보면 작년이 제일 많은 인원이 접수를 했었고요. 올해 시험 접수가 작년에 비해서 한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좀 줄은 규모이긴 하지만 여전히 공인중개사 시험은 전국적으로 한 30만 명 정도가 응시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주 좀 유명한 시험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 잡으시는 이유가 시험이 좀 쉬워 보여서요? 다른 시험에 비해서?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시험 결코 만만한 시험은 아니에요. 1년 동안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만한 시험은 아닌데 그만큼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작년 이제 그 10월 달쯤에 그 보험연구원이라는 데서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국민들 전체 국민들이 노후를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가를 비교해 분석해 보니까 약 46% 정도의 국민들이 미처 지금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뭐 54% 정도야 원래부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수성가를 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거의 46% 정도의 국민들이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이런 사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자녀들 교육비나 이런 문제겠죠. 예. 요즘 우리 엄마들이나 아빠들 애들 교육시킨다 하면 사실은 그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을 위한 미래를 투자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렇지 않은데, 나를 위해서 만일에 내가 이제 애를 키워놓고 이제 교육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되게 이건 인색하시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예.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 가지고 있으신 거 아들한테 다 주면 안 돼요. 자신한테 절대 다 주면 안 돼요. 예. 재산 꼭꼭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얘가 얼마나 효도를 하는가 보고 재산을 조금씩 주셔야 된다고요. 재산을 다 주면 나중에 집에 안 찾아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철저히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진짜 애가 진짜 효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때 드리고, 지금부터는 너무 재산을 많이 주시 마시라는 거예요. 예, 요즘 아버님 어머님들의 추세가 그래요. 예, 재산을 끝까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나중에 며느리들이 한 번이라도 찾아와요. 안 그러면 안 찾아온다고요. 예.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여성들의 비율이 많을까요? 남성들의 비율이 많을까요? 여성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예, 여성들의 비율이. 왜냐하면 특히 우리 여성들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되게 뛰어난데,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되면 기혼자가 되고 나면 육아 문제나 출산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우리 나라의 지금 시도별 경력 단절 여성을 보니까 이걸 요즘 신조어로 경단녀라고 하대요. 예, 인터넷에서는. 예. 우리 시도별 경력 단절 여성 규모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약 184만 7천 명 정도의 약 20% 정도가 경력 단절 여성 정도가 있는데, 우리 대구 한번 볼까요? 예. 대구 약 9만 명 정도가 돼요. 예. 이게 작년 통계인데요. 우리 대구가 보니까 약 20.7%로 해서 전국적으로 거의 평균이 비슷하죠. 예. 경력단절 여성 이 전국적 평균 봤을 때 대구가 거의 비슷하고, 경남이나 제주도, 전라남도, 전북 같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이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좀 낮아요. 예.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주로 농촌이 많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경력단절 여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비율이 좀 낮고요. 제가 살고 있는 울산을 보니까, 울산에 보면 울산에는 좀 대기업들이 많거든요. 뭐 SK나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많은데, 우리 울산에는 상대적으로 보니까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 25%예요. 전국 평균을 넘어선다는 거거든요. 예. 제가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보더라도 낮 시간대 보면 울산에는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꽤 많아요. 예. 이분들은 이제 남편들이 직장이 그나마 좀 빵빵하니까 애들 키우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 여성분들이 되게 능력도 많고 하는데 그 직업 중에서 제일 유망한 직종이 사실은 공인중개사예요. 사실은 공인중개사 왜 좀 유망한 직장인가 한번 볼까요? 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나이나 학력, 경력에 제한 없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자, 그러면 만 19세가 안 된 미성년자 있죠? 네. 그럼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성년자도. 네, 얼마든지 응시할 수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미성년자가 애들이 자기 머리만 대면 얼마든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네. 다만 이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중개업은 할 수가 없어요. 중개업은요. 네. 시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나이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을까요? 낮아지고 있을까요?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예. 지금 이제 예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사실은 50대나 40, 50대의 전유물이었는데 점점 이제 연령대가 30대나 20대로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나중에 내년 10월 달에 시험장에 가시면요. 아주 젊은 애들 있죠? 청소년들도 시험 치러 오는 경우들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기 실업계고나 이런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 시험 치러 오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걸 합격하게 되면 나중에 대학 진학하거나 취업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부여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나중에 실업계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올 거예요. 예,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우리 대구에 보니까 지금 그 정년퇴직 하신 선생님들이 꽤 많으세요.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 학원에도 많이 그랬었는데 이 공인중개사는 정년이 없는 고소득 전문직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아마 부여될 거예요. 그리고 요즘 청년들 실업난 좀 심각하죠. 예, 우리 청년들에게 전문직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요. 그리고 누구나 1년 동안만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일만 열심히 하면요. 예. 그 공인중개사 시험이 1년 내에 누구나 합격하는 시험이긴 해요. 열심히 하기만 하면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률을 보니까 2018년도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약 20% 정도였어요. 작년에요. 예, 공인중개사 시험에요. 그럼 전국적으로 약 100명이 시험을 치르면 몇 명 정도 합격한다는 겁니까? 20명 정도는 합격하고 80명 정도는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올해 2019년이죠. 올해 2019년 시험을 치렀는데 올해 합격률도 아마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 같아요. 예, 11월 지금 27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요. 아마 시험 합격률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2020년 30일에 시험을 대비하고 있죠. 2020년 30일에 시험에서 이 출제원들은 합격률을 어느 정도 선으로 유지하려고 할까요? 최소 전국적으로 20에서 25% 정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추세가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예요. 점점요. 30회 동안 시험을 내다 보니까 이제 출제원들도 문제의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깊은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내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공인중개사 시험이요. 그래서 1년 동안 꾸준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절대 결석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결석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뭐 11월, 12월 입문 과정이니까 그래도 조금은 여유 있게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시험 임박하셔가지고는 이제 집중을 하거든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마라톤 과정이에요. 우리가 100m 달리기처럼 달리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되는 거고 내년 10월을 보고 목표를 잡고 시험을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좀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뭐 하는 사람인 건 아시죠? 내가 왜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지, 공인중개사가 어떤 업무 하시는지는 아시죠? 자,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인데, 자, 부동산은 한자로 쓰면 이 한문으로 쓰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리얼 이스테이트나 프로퍼티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려면 부동산에 대한 정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우리 민법이나 결혼 지금 오리엔테이션 했나요? 월화 때 했었나요?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에 대한 정의 정도는 배우셨나요? 민법하고 결혼 시간에? 자,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정의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정착물 중에서 공인중개사는 주로 토지나 이 건축물을 중개하는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는 동산은 중개할까요, 안 할까요? 동산은 중개 안 해요? 자, 동산이라 하면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부동산은 안이 불자니까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 그리고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말 그대로 초딩적인 생각이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제99조에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공인중개사는 토지하고 이 건축물을 중개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중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매매. 예.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예. 교환하는 건요. 물건을 서로 바꾸는 거죠. 예. 임대차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그 다음에 전세권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매매나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득실 변경이에요. 득실 변경이라는 말은 취득하거나 상실되거나 변경되는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해요. 예, 이런 사람을 우리가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우리 동산은 중개하면 안 돼요. 그럼 공인중개사는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의뢰인한테 중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가지고 내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주택이나 건축물 이런 것들을 의뢰인한테 중개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내 소유권으로 있는 것은 안 돼요. 예. 그럼 남편 소유로 돼 있는 것은 중개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중개도 돼요. 예. 그게 단다고요? 예. 내 자녀 소유로 돼 있는 것도 중개 가능해요. 다만 내 앞으로 소유가 돼 있는 것은 절대 의뢰인한테 중개하면 안 돼요. 예. 그걸 이제 나중에 2차 과목 중에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과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네. 다른 과목까지 지금 다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과목에서 2차 과목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과목에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든 남녀노소 등 나이 불문하고 자격 불문하고 누구든지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 올해 시험 치러 가신 분 있습니까? 세 분만 계시나요? 네. 혹시 시험장에서 시험지 뺏기신 분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 다른 분 수강생들 물어보니까 시험장에서 답안지 OMR 카드 작성하시다가 시험 답안지를 이렇게 나중에 뺏기셨다 하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과목이 80문제인데 100분 만에 풀어야 되고요. 2차는 1교시와 2교시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2차 1교시는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인데 80문제를 100분에 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2차 2교시에 공시법과 세법이라는 과목을 40문항을 50분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1차 과목 학개론과 민법 100분 안에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80문제예요. 그러면 한 문제당 몇 분 정도에 풀어야 될까요? 네. 한 문제당 1분 잡아볼까요? 그럼 80문제 푸는데 80분 걸리죠. 그럼 이 답을 적은 것을 OMR 카드로 옮기는데 몇 분 걸릴까요? 80문항을. 최소 10분 잡아야 돼요. 최소 10분 정도 잡아야 된다고요? 절대 5분 정도 남겨놓고 OMR 카드 옮기면 안 돼요. 그러다가 OMR 카드 다 작성도 못했는데 60몇 번 작성하고 있는데 뺏겼대요. 80문제인데. 네. 출제원들 요즘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시간 내에 이거 풀지 못했다, OMR 카드 못 옮겨졌다, 제발 좀 사중 좀 받을라.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하냐, 그런 거 안 따진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정을 봐주기 시작하면 합격하신 분들은 크게 상관없지만 나중에 불합격하신 분들이 만일에 나는 왜 안 봐주던데 저 사람은 왜 봐줬냐, 그런 거 문제 제기하게 되면 출제원들이 난감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버려요. 그래서 보통 1차나 2차 1교시 문제 풀 때는 나중에 교수님들은 다 말씀드리겠지만 90분 내에 문제를 다 풀고요. 문제를 다 못 풀었다 하더라도 OMR 카드로 옮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0분 정도 남겨놓고 OMR 카드로 옮기라고 해요. 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딱 지켜서 이제 시험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이 사람이 시험 부정 행위를 했대요. 시험장에서. 그럼 시험 부정 행위로 처분받게 되면 이 사람 나중에 사인하고 시험장 밖으로 쫓겨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절대 시험 못 쳐요. 시험 부정행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걸리게 되면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절대 시험에 다시 응시 못합니다. 그 나중에 만일에 그 이건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번 더 나올 텐데요. 공인중개사 내가 합격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잘못된 행위 부동산 중개를 해가지고 자격이 취소돼 버리면 이 자격이 취소된 공인중개사는 그 3년이 경과되기 전에도 절대 시험 못 치릅니다. 예. 그리고 이미 시험 합격한 분이 있죠. 예. 기자격 취득자도 절대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는데요. 1차는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이라는 과목을 시험 치르고요. 2차 1교시는 제가 지금 강의하는 부동산 공법하고 이제 공인중개사법하고 2차 과목은 2교시에는 공시법하고 세법 이렇게 해서 총 5개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문항수는 과목별로 40문항씩 나오는데요. 자, 부동산 공법도 40문제가 출제되죠. 예, 각 과목별로 40문제씩 출제되는데 다만 2차 2교시에 있는 부동산 공시법하고 세법이라는 과목은 원래는 시험을 2차 2교시에서 40문제로 나오는데 부동산 공시법이 24문제가 나오고요. 부동산 세법이 16문제에서 총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총 40문제가 나오고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공시법이나 세법 쌤이 좀 다를 거예요. 과목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공시법하고 세법 쌤은 좀 다르지만 시험은 치를 때는 같이 치른다는 거 2차 2교시로요. 자, 그럼 과목별로 다 40문제씩 나오는데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그 과목도 40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근데 문제를 출제할 때 항상 출제위원들한테는 문제를 40문제를 출제할 때는 항상 상이나 중, 하로 문제의 유형을 나눠서 반드시 출제하라고 이렇게 출제위원들한테 지침을 내려와요. 예. 그러면 이 40문제 중에서 상의 문제가 30%니까 몇 문제일까요? 40문제의 30%니까 12문제가 나오고요. 중의 문제를 40% 정도 비중을 출제하라고 해요. 그럼 40문제 40%면 16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40문제 중에서 하의 문제를 30% 비중으로 출제하라고 해요. 그러면 12문제가 출제되겠죠? 그래서 상중하에서 12, 16, 12 이렇게 해서 총 40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하고 싶으면 상하고 중의 문제를 다 맞추면 총 몇 문제입니까? 28문제인가요? 예. 자, 이렇게 맞춰서 합격을 하실래요? 아니면 중하고 하에 있는 28문제를 맞춰서 합격하실래요? 예.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합격할 건지 전략을 짜드린 겁니다. 예. 상문제 12문제하고 중에 16문제를 맞추실래요? 하하고 중에 28문제를 맞추실래요? 내년에도 합격하시는 분 마찬가지지만 이전에도 합격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이렇게 맞춰서 합격하셨다고요. 상해 문제 12문제 정도는 가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나중에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처럼 점수가 좋으면 자격증 나중에 2개 줄까요? 아니에요? 네. 합격점만 넘기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 과목들 중에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자기 시험의 특징상. 그러면 우리가 목표라는 것은 60점 이상만 넘으면 되는 거지 100점을 목표로 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100점 맞는다고 해서 절대 이 사람은 아무리 잘못해도 자격증 취소나 이런 것들을 안 당한다고요. 자격증을 2장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격시험의 특성상 60점 이상을 맞기 위한 그런 목표나 이런 것들을 잘 세우셔야 돼요. 항상 자격시험은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가 내가 조금 자신 있는 과목은 점수를 좀 더 올리고요. 그리고 너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자신이 좀 없는 과목들은 50점에서 60점 정도를 목표하셔가지고 그렇게 합격하시면 돼요. 다만 2차 과목 중에서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제일 어려워합니다. 특히 주부들은요. 공법이라는 과목을 제일 어려워하고 작년에 이제 시험에 출제했던 패턴을 좀 분석해 보니까
1차 과목 중에서는 이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에서 작년에 좀 어렵게 출제됐었어요. 올해 시험요. 네, 올해 시험에서는 제가 자꾸 작년이라 그러네요. 올해 시험에서는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에서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됐었어요. 그리고 2차 과목 중에서는 이 부동산 세법이라는 시험 과목에서 조금 어렵게 출제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매년마다 좀 돌아가면서 그 과목별로 좀 변별력을 좀 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나에서는 이 두 과목에서 되게 변별력을 줬었고, 아마 내년 시험에서는 1차 과목 중에서는 민법을 조금 더 어렵게 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2차 과목 중에서는 공시법이나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매년마다 조금씩 이 변별력을 주는 과목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이 과목들에서는 문항수가 부동산학개론 40, 민법 40, 중개법 40, 공법 40, 공시법 세법에서 40문제 나온다고 했죠? 근데 올해 시험에서는 유달리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동산학 개론과 정확하게 관련된 문제는 총 36문제를 출제했을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학 개론에 부동산 공법 문제를 3문제를 출제했었어요. 올해 시험에서요. 그리고 부동산 세법과 관련된 문제를 1문제를 출제했었어요. 올해 출제 유형이요. 네. 자, 그러면 올해 과목에서 제일 많이 출제됐던 과목은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됐습니까? 부동산 공법 문제가 43문제나 출제됐다고요. 네. 개론에다가 이 3문제를 끼워 넣었다고요. 네. 그래서 올해 1차만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낭패를 본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공법에서 이 3문제는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문제였거든요. 기본적이고 쉬운 문제였는데 2차는 공부 안 하시고 1차만 공부하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2차 공부 안 하시고 1차 두 과목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건 뭐 처음 보는 문제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지문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문제는 당연히 틀렸겠죠. 그 다음에 세법 1문제,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출제했거든요. 이 문제도 당연히 틀렸어요. 그럼 4문제면 한 문항당 2.5점이거든요. 그럼 4문제면 몇 점이 날아가 버립니까? 10점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2차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1차 과목이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근데 1, 2차를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3문제하고 1문제, 4문제는 아주 쉬운 기본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다 맞추셨겠죠? 제가 왜 이야기냐면 공법이 이렇게 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요. 예. 이 올해 43문제나 출제됐었고 세법에서 1문제가 이렇게 출제됐다고요. 예. 그래서 공법이라는 과목은 잘 공부를 해두시면 재미도 있고 나중에 실무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과목이에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낯설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공부하시다 보면 조금 재밌을 겁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자, 그럼 1년 안에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짜볼까요? 네, 커리큘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자, 지금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입문 과정이라고 해서요. 네. 좀 용어와 좀 친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입문서 다 받으셨나요? 예, 입문서를 가지고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수업을 진행할 거고, 근데 입문서가 지금 내용을 너무 압축해 놨어요. 내용이 전부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너무 압축해 놨기 때문에 11월, 12월 달 과정에서는 자, 이 과목들의 기본적인 용어는 어떤 게 있는 건지, 이 과목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주로 파악을 할 거고요. 나중에 이제 11월, 12월 달 과정이 끝나고 나면 1, 2월 달 과정이 되면 이제 기본 과정으로 해서 기본적인 전체 과목들의 체계와 기본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입문 과정 끝날 때쯤 되면 12월 달쯤 되면 이제 기본서가 나와요. 기본서는 이제 과목별로 한 권씩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총 몇 권 나올까요? 네, 6권 다 나와요. 6권 다 나오면 아마 책이 이 정도 될 겁니다. 두께가.
이제 그 책을 가지고 1월 달부터 해서 2월 달까지 기본 과정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 거예요. 한 바퀴를요. 그다음에 3, 4월이 되면 1, 2월 달에 배웠던 그 기본서를 가지고 한 바퀴를 더 돌 거예요. 자, 1월 달, 2월 달에는 체계와 기본 내용을 좀 잡고요. 3, 4월 달이 되면 기본적인 체계와 기본 내용을 잡았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조금 더 깊은 내용, 심화 이론으로 좀 들어갈 거고요. 자, 이제 5월 달 정도가 되면 이제 요약 과정으로 해서 과목별로 교수님들마다 기본서를 바탕으로 한 요약집, 이제 핵심 요약집을 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기본서 내용을 팍 줄일 거예요. 많이. 그때는 이제 책이 많이 얇아질 겁니다. 이 요약집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입문 과정 때는 사실은 이건 입문 과정은 말 그대로 초보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깊은 내용이나 이렇게 내용은 안 들어갈 거고요. 우리가 제대로 들어가는 이론 과정은 1월 달부터 이론 과정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론 과정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정도 돌았죠? 5, 6월 달까지 해서. 그럼 이제 7월 달, 8월 달이 되면 이 요약집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문제풀이 과정을 경험할 거예요. 2달 동안. 문제 적응력들을 좀 키워야 되니까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주관식 시험인가요? 객관식 시험인가요? 객관식 시험이에요. 객관식 오지 선다형 시험이다 보니까 그럼 5개 지문 중에서 틀린 거나 옳은 거 하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의 유형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객관식 오지 선다형 문제를 풀 때는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 지형을 잘 분석하셔야 돼요.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만 잘 분석하셔더라도 기본적으로 40에서 50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 8달 과정에 문제풀이 과정을 왜 하냐면 응용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이 응용력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20점에서 30점 이상을 올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보통 몇 점입니까? 최소 60점에서 80점 정도 되는 거죠. 너무 과목별로 욕심내지 마세요. 나 반드시 100점 맞겠다 이렇게 목표 절대 잡으지 마시라고요. 최소 60점에서 80점 정도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너무 욕심 가지지 마시고 나 100점 맞겠다 이렇게 목표 안 잡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7, 8달 문제풀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9, 10월 달이 되면 이제 교수님들마다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과 비슷하게 동형 과정을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40문제씩을 만들어 드 가지고 첫 번째 시간에 50분 동안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나머지 3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설하는 과정, 이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9월 달이 되면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이 되면 이제 과목별로 해서 나중에 핵심 특강이나 마무리 특강을 해서 이제 시험 치러 가시면 돼요. 다 했네요, 벌써? 이 커리큘럼에 따라서 1년 안에 꾸준하게 학원에서 정해진 일정이나 이런 게 따라서 잘 따라오시면 1년 안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이걸로 마치고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체계가 잡혀있는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